안녕하세요. 심수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통계개발원에서 현재 작성하고 있는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작성 현황과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편이 이루어졌던 OECD의 웰빙 지표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발표 목차는 삶의 질 지표의 작성 배경과 측정 방법과 결과, 그리고 OECD의 측정 개편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발전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경제 성장에서 사회 발전 및 삶의 질로 변화하게 된 데에는 국내외적인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기조 강연에서도 계속 언급되었듯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고,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 등의 문제, 그리고 다양한 집단 간의 사회적 갈등 등 새로운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 목표가 경제 성장에서 개인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으로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사회 발전의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어 오던 GDP의 한계가 제기됨에 따라서 경제 성장보다 삶의 질과 사회 지속 가능 발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심으로 관심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OECD에서는 사회 발전 측정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2004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스티글리츠 위원회에서는 2009년에 경제적 성취 및 사회 발전 측정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OECD에서는 2011년부터 하우즈라이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엔에서도 2012년부터 세계 행복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도 삶의 질이나 웰빙을 측정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에서의 삶의 질 제고로의 정책적 관심의 전환과 국제적인 웰빙 측정의 노력의 확산으로 삶의 질 수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삶의 질 제고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해서 웰빙과 삶의 질 측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통계개발원에서는 국민 삶의 질 지표 작성을 위한 연구를 2011년부터 수행해 왔습니다.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그간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지표 작성의 필요성에 따라서 2011년에 외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삶의 질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과 13년에는 프레임워크에서 제시된 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존 자료에서 생산되지 않는 신규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주관적 웰빙이나 시민 참여 등의 지표를 신규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성된 지표 체계에 대한 내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최종 지표를 확정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4년부터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표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또 주관적인 부분이 많아서 작성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표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삶의 질 지표의 개편이나 변경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표검토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에 따라서 다양한 기관에서 작성되는 삶의 질 작성 현황과 결과에 대한 의견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는 매년 정례적으로 삶의 질 측정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지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관적인 부분이 많아서 지표의 선정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나 문제 제기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2017년에는 네이버와 국민 생각함을 활용해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지표 서비스 이후 일부 지표의 작성이 중단되는 이유로 일부 소소한 지표들의 변경은 있었으나 전반적인 지표 체계의 개편은 2018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있었던 국민 의견 수렴 결과와 국가 발전 지표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표 개편이 이루어졌고, 2018년부터는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가 아닌 국가 지표 체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표를 통합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의 질 지표의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고요. 크게 개인, 사회적 관계, 그리고 환경의 3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차원은 측정 목표에 따라서 11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개인적인 차원을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는 역량 있는 개인으로 주관적 웰빙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과 임금, 주거, 건강, 교육, 소득, 소비, 자산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는 서로 돌보는 활기찬 공동체를 목표로 하여 문화여가, 가족과 공동체, 시민참여 영역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환경 차원에서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목표로 하여 안전과 생활 환경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을 기반으로 해서 삶의 질 지표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불가피하게 통계 자료 생산이 안 되는 한두 개 지표 정도만 변경되어 왔고요. 2018년에 전반적인 지표 체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지표 개편의 목적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과 함께 그동안 있었던 삶의 질 측정에서 제기되었던 타당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 지표를 구성하는 자료들이 별도의 조사가 아닌 기존에 작성되어 왔던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활용하는 만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표의 작성 기준이나 조사 방식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시계열이 단절되는 지표가 일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반적인 개편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는 2017년에 이루어졌던 국민 의견 수렴 결과와 함께 2014년 이후 진행되었던 사회통계 관련 연구 용역 결과들을 참고하였고, 이 과정에서의 중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일부 영역별 전문가 자문과 함께 지표검토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개편 결과를 보시면 전체 영역에서의 변경은 전체 12개 영역에서 11개 영역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른 영역들과 중복적으로 작성될 수 있는 사회복지 영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표는 80개 지표에서 71개 지표로 변경되었습니다. 지표가 변경되는 내용은 대부분 측정 과정이나 결과에서의 타당성이 제기되었던 지표들, 그리고 영역 내에서 유사 중복 문제가 제기되었던 지표들, 그리고 시계열이 단절되어서 활용할 수 없는 지표를 중심으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개편 이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지표 체계는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전체 11개 영역에 71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웰빙 영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영역은 영역별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역과 시민 참여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주관적 지표의 작성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표 옆에 가로에 표시되어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는 지표의 수치의 증가가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질 지표는 이러한 지표의 방향성을 고려해서 분기별로 업데이트된 지표를 중심으로 하여 최근 추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작성된 결과를 보시면 전체 71개 중에 19년 12월과 비교해서 업데이트된 지표는 모두 20개고요. 전체 71개 중 개선된 지표는 45개 지표입니다. 그래서 약 63.4%의 지표가 전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역별로 보시면 여가나 교육, 소득, 소비, 자산, 고용, 임금 영역에서 개선 지표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질 지표는 분기별로 업데이트는 하지만 실제로 모든 자료는 연간 자료로 작성되고 있어서 실제 체감과는 약간 다른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고용 임금 영역이 지표들이 대부분 실제 가지고 있는 값들은 19년 또는 18년 값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체감과는 약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안전이나 시민 참여, 주거, 주관적 웰빙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악화 지표의 비율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관적 웰빙 영역과 같은 경우는 2018년까지는 해당되는 지표들이 다 전체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2019년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작성 결과의 공유를 위해서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가발전지표와 통합하여 개별 지표에 대한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지표 분석 보고서 발간을 통해서 개별 지표에 대한 설명과 변화 방향, 추세, 그리고 하위 집단별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정 결과의 확산과 공유를 위해서
다양한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삶의 질 측정 현황과 정책적 활용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2015년부터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에서는 주로 삶의 질 측정 현황이라든지 정책적 활용 방안, 측정 결과, 그리고 인구 집단 및 지역별로 세분화된 삶의 질 측정을 주제로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리고 있는 이 포럼이 6회째 열리고 있는 포럼입니다. 다음은 OECD의 하우즈 라이프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1년부터 발간된 보고서고 OECD 국가들의 웰빙 측정을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베러라이프 인덱스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는 크게 현재의 웰빙과 미래의 웰빙을 위한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러라이프 인덱스는 현재의 웰빙에 해당하는 11개 영역을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변경 전의 프레임워크이고요. 다음은 최근 5월에 발간된 하우즈라이프 보고서의 개편된 프레임워크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인 차원과 영역 구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일부 영역의 명칭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영역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불평등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의 지표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평균과 함께 집단 간 불평등, 수직적인 불평등, 그리고 박탈 측면을 측정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개 영역의 구성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영역별 지표 구성에 있어서는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24개 지표에서 43개 지표로 지표가 증가하였고 보시는 그림에서 장시간 근로 지표만 제외하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모두 신규 지표이고 신규 지표로 포함된 지표의 수는 20개입니다. 이 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표는 현재 한국에 자료가 없어서 현재 보고서에서 작성되지 않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들 지표 중 우울증이나 대인관계 만족도, 시간 활용 만족도, 생계 유지 능력 등의 지표들은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서 현재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유사한 자료들이 있지만 국가 간 비교는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전체적인 영역별로 보시면 일과 직업의 질이나 일과 삶의 균형 영역의 지표를 좀 더 개편하면서 강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편 전후를 비교해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역별 불평등 측정을 강조하고 있고 일부 지표들의 자료 출처들을 갤럽 월드폴 자료를 활용하는 것에서 국가통계청에서 생산되는 결과나 아니면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조사들을 활용하는 걸로 활용 출처들이 일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영역은 영역 명칭에서의 소소한 변화들이 있었고요. 지표 수는 24개에서 43개로 증가하면서 현재의 웰빙과 불평등 측면을 보여주는 각각 12개씩의 헤드라인 지표를 구성해서 요약표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의 질 지표와 OECD 하우즈라이프에서 구성하고 있는 영역을 보면 영역 명칭에서의 차이는 있으나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주제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지표별로 비교해 보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 정의가 거의 동일한 지표는 43개 지표 중에 한 13개 정도이고요. 지표 정의나 개념은 약간 다르나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유사한 지표는 한 8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OECD에서는 방수를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나눠서 가구 원수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가구의 비율인 인구 과밀률과 기초 위생 시설이 없는 가구 비율 지표가 있는 반면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포함하고 있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을 사용하고 있고 1인당 주거 면적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이 있는 반면 OECD에서는 우울증을 사용하고 있고 두 지표는 거의 유사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OECD에서 영역별로 해서 43개 지표의 영역별 작성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24개의 헤드라인 지표를 활용해서 각각의 나라별 측정 결과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원형 그래프가 각 나라별 측정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측정 결과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색으로 표시된 바가 현재의 웰빙을 보여주는 헤드라인 12개의 헤드라인 지표입니다. 그리고 빗금으로 표시된 바는 불평등의 측면을 보여주는 12개의 헤드라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지금 3개의 비어있는 부분은 현재 한국 자료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막대의 길이가 길수록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순위가 높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거나 건강, 지식과 역량 측면에서 한국의 순위가 다른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환경이나 일가 삶의 균형, 사회적 관계,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는 순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3개 지표 중에서 한국 자료가 없는 8개 지표와 그리고 기준 연도가 달라서 국가별 순위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직업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34개의 지표의 한국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거 영역과 지식과 역량, 소득과 자산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한국의 순위가 높은 지표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이나 주관적 웰빙, 안전, 사회적 관계에 해당하는 지표들은 순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국내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는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도 교육 영역이나 소득, 소비, 자산 영역에서 개선 지표의 비율이 높고, 삶에 대한 만족도, 안전 영역에서 악화 지표의 비율이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삶의 질 지표와 OECD 지표를 비교했을 때의 시사점을 보면, 영역 구성의 측면에서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지표나 국내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표 구성에 있어서는 OECD가 국가 간 비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삶의 질 지표와는 작성 목적에서의 차이가 있으나, 일부 저희가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불평등을 지표에서 측정해서 불평등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국민 삶의 질 지표 개발 당시에서도 저희가 고려를 했었던 문제이긴 한데, 실제로 활용 가능한 지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영역별로 모두 불평등 지표를 반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니트족이나 장시간 근로, 그리고 주거비용 감당 능력과 같은 지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추가로 검토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교육 영역 같은 경우는 삶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OECD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국내에서 측정하는 지표에서도 마찬가지 결과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과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사람들의 체감을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안전이나 건강 영역에 있어서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적 관계나 주관적 웰빙 영역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직접적으로 정책과 연관되어서 개선을 직접적으로 높이기는 힘든 영역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다른 영역과 연관되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표들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삶의 질을 정확히 보여주는 신규 지표의 개발도 중요하나, 지표들을 인구 집단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측정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의 세분화를 통해서 지표별 취약 집단을 파악할 수 있고, 취약 집단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연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신규 지표의 개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인구 집단별, 지역별로 세분화된 지표 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